안녕하세요. 전통시대 때 이렇게 지금 제가 입은 복장이 저고리의 바지죠. 근데 이 안에 실은 무인들은 전투조끼라고 해서 속 등걸이라는 걸 입어요. 자,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선시대 때 나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옷을 안에 하나 더 받쳐 입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에 독특하게 이렇게 끈이 좀 두꺼운 끈이 달려 있거든요. 이 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칼을 찹니다. 환도를. 그래서 독특하게 옷을 한복을 만드신 분들은 이게 옷이 조금 독특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옷 여밈이 거꾸로 돼 있어요. 남녀 지금 상태가 지금 여자 옷 그 고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 옷인데 그 이유가 지금 칼을 왼편에 묶어서 여기에다가 차고 칼 손잡이가 뒤로 가게 회용하는 방식입니다. 조선시대 선비 중에서도 활쏘기를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속등거리를 입고 수련하셨던 모습을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활인신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전통 무예에서 바라보는 활인신방, 그리고 몸을 이해하는 개념 속에서 활인신방이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조선시대 때 태교 이황이 이황 선생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수련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저는 지금 두 번째 문장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몸을 다스려 마음을 채우는 몸짓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보통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서 몸의 건강을 채운다. 그게 소위 말하는 힐링이에요.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힐링이에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힐링 이야기를 들으세요. 안 그러세요? TV에서도 힐링이라는 얘기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나온다니까요. 신문지상 딱 펼치면 뭔 힐링, 뭐 힐링 체조, 힐링 요가라고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힐링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힐링이 나와요?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나를 치료해달라 이거예요. 에? 내가 아프니까 제발 좀 나 좀 봐달라는 이유거든. 다른 이유 없어요. 내 아프니까 좀 나 한 번만 좀 더 살펴달라.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라고는 생각이, 그런 아우성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 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요. 마음의 부분. 마음이 안정돼야 한다. 뭐가 해야 된다. 뭐 마음, 그 다음에 정신이 맑아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 이걸 거꾸로 봐요. 과연 그 몸, 그 정신, 그 마음이 어디 안에 담겨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철학들이, 수많은 사상들이 지금까지 노천년, 2000년, 3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의 철학이라는 단계에 도달을 하고 정리가 됐을 때 서양 철학의 근대 철학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데카르트가 얘기한 제1코기트가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근대 철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부정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만 나인가? 내가 그럼 멍 때리고 있을 땐 내가 아니에요? 에? 내가 멍 때리고 내가 멍하니 있으면 내가 아닌가요? 그 존재 자체가 저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라는 부분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정신이라는 부분들이 채워져야 할 수 있는 공간들, 그 정신들이 아무리 고결하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 몸이 아프면 힘들어요. 내가 죽겠는데 뭔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당장 뱃속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지금 병원에 안 가면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뭐 내 남편이 몸 필요고 내 새끼들이 뭔 상관이에요. 그래도 힘들게
힘들게 여기까지는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몸을 아프지 아니하게 다스리면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신이 그 몸 안에서 제대로 발현될 때 저는 그게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몸에서 마음으로, 정신으로 가는 방향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갈수록 인간의 수명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게 가장 정확한 설명이 이거예요. 뭐냐면 앞에 통은 통할 통자예요. 뒤에 통은 아플 통자예요. 그러니까 통하면 불통이에요. 아프지 않아요. 불통이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파요. 아프다고요. 아프다니까요. 아프니까 자꾸 힐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아픈데 힐링 얘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힐링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잖아요. 나도 저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나도 저거 한번 치유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상처받았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이야기가 말이 통하면 세상이 안 아파요. 안 아프다니까요. 내 얘기가 잘 이렇게 전달이 되면 아플 게 뭐 있어요. 내 얘기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데. 근데 안 들어요. 안 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파요. 답답해요. 내가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돼. 그러면 답답해. 아파요. 아프면 그게 병 나는 거예요. 아프니까 병인 거예요. 아프면 그 아픔에 대한 본질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나는가, 어디에서부터 막혔는가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면 끊임없이 또 다른 게 연동이 돼요. 당뇨가 오면 자연스럽게 또 고혈압이 와요. 고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면 또 순차적으로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풀어내려고 하는데 다른 쪽도 막히니까 계속적으로 함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설명에서 화지신방을 썼던 퇴계 이병 선생님, 연산 7년, 그러니까 1501년에 태어나셔서 1570년, 그러니까 약 70을 넘게 사신 분이세요. 당대 정말 오래 사셨던, 장수하셨던 분이시기도 하세요. 말 그대로 찬수를 누리셨어요. 찬수. 성리학을 체계화해서 동방의 주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이름 있는 분. 그래서 우리나라 집회에도 저분이 계시죠? 어찌됐든 건강이 당신 스스로가 굉장히 허약한 분이 퇴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70까지 장수를 하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활인신방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퇴계 이황 선생의 가족사, 개인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퇴계 이황 선생이 그 용수사에 들어가서 시금을 접하고 공부, 특히 주역 쪽에 상당히 심취해서 많은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젊었을 때 공부에 너무 심취해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쇠약해지셔가지고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관직을 계속 이후에도 올려놨는데, 본인의 첫 번째 부인의 부인 같은 경우도 둘째 아들을 낳다가 6년 만에 결혼하고 6년 만에 아들이 죽어요. 부인이 죽고 그 다음에 30세에 재혼을 하십니다. 재혼하신 후에 재혼한 부인도 몇 년 만에 건강 문제로
떠나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도 나이 22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부인, 자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가족의 죽음, 가장 친한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3번이나 목격한 사람이 퇴계 이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이 관직에 출사해서 이렇게 일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제자들을, 좋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살림에서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들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 공부의 과정에서 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다 해서 화린신방을 공부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70까지 장수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린신방이 이 본 내용이에요. 쭉 나와 있어서 화린신방을 직접 본인이 옮겨 적습니다. 이게 당신이 직접 쓰신 건 그 책을 새롭게 저술한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 다음 페이지에서 들어가는데, 화린신방은 이 도교의 양생 사상을 정리한 한의학 서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조선 전기 같은 유학자 같은 경우는 도가적 사상을 많이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불교적인 내용들도 많이 받아들이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 중에서도 이 화린신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화린신방은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중국의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16번째 아들 주권입니다. 주권이 도교의 양생수를 쭉 모아서 낸 책이 화린심이라는 책이에요. 내 사람이 살아갈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도교 안에서 양생법의 차원에서 풀어난 게 화린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이 나온 게 1430년대, 1420년대, 30년대 요쯤에 책이 나와서 요 책을 구해다가 퇴계 선생이 직접 씁니다. 화린신방에 대해서 자기가 그 방편, 건강에 대한 방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거기 내용에다가 옮겨 적은 거죠. 그런데 화린심은 원래는 상권, 하권 2권이 있어요. 그런데 퇴계 선생은 상권만 필사하고 하권은 필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화린신방의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원은 병이 발생한 후에 생약이나 침으로 치료한다. 그러나 병의 원인은 마음에 있으므로 성인은 마음을 다스려 병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병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한다가 기본적인 개념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화린심이 상권하권이라고 주권이 썼던 책의 내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권은 얘기했던 대로 예방학적 체조적 성격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 몸을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의법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학원에는 실제 치료법이 들어가 있어요. 의사가 직접 침을 이렇게 놓고 어느 혈맥에 어떤 약을 복용을 해서 낫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양리적인 의원들이 봐야 할 어떻게 보면 실제 양리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상권에는 얘기했던 대로 예방학적 차원에서 정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화린신방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화탕, 양생지법, 치심, 도인법, 거병연수, 육자들, 그 다음에 오정법, 보양전신, 보양음식. 전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수량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을 이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체조의 부분들까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병의 뿌리는 업이고 그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고 그게 발현되면 몸에 병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업이 무엇인가? 내가 쌓는 업, 좋지 않은 업, 그게 과거의 기억과 경험으로 쌓여진 습관이 바로 업이라고 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습관이에요. 대부분 선천적인 유전적인 질병이 아니면 습관을 속에서 병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습관적으로 술을 드세요. 그쵸? 습관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대접에다가 이렇게 소주 이렇게 콸콸콸 붓고 이렇게 원샷 하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많으셨어요. 제 주변에도. 제가 아셨던 분들 중에. 근데 지금은 한 분도 안 보이세요. 어디로 가셨어요? 저기 하늘나라로. 술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끝나면 딱 그 6시 땡 되면 거기 가서 술 한잔 먹어야만이 그날 하루가 정리되신 분들. 대부분 술 때문에 안 좋은 습관으로 떠나가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삶 속에서 자기는 은연중에 모르는데 그러한 자기만의 습관이 있어요. 늘 평생을 서서 일하는 직업군이었으면 이렇게 짝발로 이렇게 서서 일하면 허리가 비틀어져요. 자연스럽게 척추측만으로 가고 허리 요통으로 디스크로 파열돼요. 그 다음에 삶에서도 마찬가지. 자기의 습관들, 이야기하는 습관들 때문에 그런 업들이 만들어져요. 그 업들이 쌓이면 병이 되고 그 병이 나한테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의원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수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 몸을, 내 마음을 잘 추스리고 풀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화리진방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치심, 즉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처방으로는 중화탕이라고 해서 무슨 탕인 것 같아요. 근데 먹는 그 탕약이 아니에요. 화기환이라고 해서 이 구슬 환자를 써서 알약처럼 생각하시는데 알약이 아니에요. 알약처럼 생긴 것들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중화탕은 항상 실행하는 것이고 화기환은 자기 자신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요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그린 다음에 동그랗게 만 다음에 자기가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화탕은 마음을 중화시켜주는 약이라는 겁니다. 이 중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게 한자가 마음 중심자가 이 네모 안에 한가운데가 긋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사각형,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고 한가운데일 거라고 쭉 그어보세요. 한가운데 정말 잘 그리실 분 있으세요? 0.00001cm, 1mm도 안 틀리게. 그래서 중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중용에서도 얘기할 때 이 중자가 한가운데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마음심이 붙으면 그게 충이에요. 가운데 중에 마음심부가 밑에 붙으면 그게 충이라고. 국가에 대한 충. 그래서 그렇게 한자가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좀 이따 또 한자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좀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화가 고르고 치우침이 없다라는 게 이 화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조선시대 때 국왕에 의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교화예요. 어느 한쪽도 치우침 없이 가르치고 어질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 그게 화예요. 그게 화합의 화자예요. 화. 이 모든 것이 중도로 화합시키는 것이고, 인간의 성정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지 않고 불과 급이 없는, 넘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진짜예요. 하루에 한 번씩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시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근데 그런 것들이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넘어섰구나, 넘어설 수도 있구나를 내가 스스로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 이야기가 어떻게 항상 옳을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어떻게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어떻게 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만용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치우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양약이 아니라 무형의 생각들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리고 그런 넘치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화기환, 이 재료예요. 중화탕의 재료.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갑니다. 중화탕의 재료. 첫 번째, 사무사예요. 마음에 거짓을 없애요. 누구나 다 마음에 거짓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 없는 사람 있어요? 거짓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A와 B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신문에서 표현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신문의 기사가 가면. 근데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이 왜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싸웠는지는 몰라.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럼 제3자가 그걸 보고 A와 B가 싸우고 있고, 언제? 거기 그때 어디서? 거기서 무엇을? 둘이 머리 끄댕이 자꾸 흔들든지 어퍼컷을 치든지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왜 싸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A가 설명하는 이유와 B가 설명하는 싸움의 이유가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응? 서로 달랐어요. 달랐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그 사람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내용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괜히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없으세요? 아무 이유도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요만한 떡고물 사탕을 하나 준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괜히 좋아. 그 사람하고 있으면. 반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놓고자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괜히 싫어. 어쩐지 싫어요. 없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만나신 적 없으세요? 살면서 그런 사람 있어요. 괜히 싫어. 그냥 가까이 가기 싫어. 이유 없이 싫어요. 근데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하고 생김새가 비슷하던가,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하고 말투가 비슷하거나,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사람하고 외형이 뭔가 비슷하던가,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사람하고 뭔가 흡사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상처라니까요. 그 상처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바위돌 놔두고 이 바위는 괜히 좋은 거 같고 이 바위는 괜히 싫은 거 같은 그런 바위 있어요? 아니 굴러가는 돌에 벽돌 똑같이 벽돌이 있잖아요. 벽돌, 이 벽돌은 좋은 거 같고 이 벽돌은 싫은 벽돌 같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 잠재의식 안에 그 고통이 살포시 이렇게 만져지면 움찔해요. 그런 내용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다 담아요. 그래서 행호사, 좋은 일을 실천하라.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넘어가면 또 한 여기 몇 가지가 나와요. 행방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라. 시기하고 샘내지 말라. 교활하고 간사한 꾀를 짓지 말라. 정성스럽고 참되도록 힘써라. 대자연의 도리에 순응하라. 생명의 한계가 있음을 알라. 마음을 맑게 하라. 욕심을 적게 하라. 참고 견뎌라. 부드럽고 순하라. 겸손하고 화목하라. 라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거짓을 갖고 살아요. 좋은 일을 안 해. 좋은 일을 실천을 안 해요. 자기 마음을 늘 속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해요.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아요. 시기하고 샘내요. 교활하고 간사한 꾀를 내서 살아요. 정성스럽고 참되도록 힘쓰지 아니에요. 대자연의 도리에 순응하지 않아요. 밤에는 자야 하는데 밤에 계속 게임하고 밤에 술 먹고 늦게까지 잠을 안 자요. 욕심을 적게 하라. 욕심이 많아요. 참고 견딜 수가 없어요. 부드럽고 순하기가 어려워요. 겸손하고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이 모든 걸 다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이 중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한 가지만 가져가요. 근데 넘겨보면 또 있어요. 또 있어. 지족. 항상 족함을 알래요.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인간이에요. 만족하면 인간이 아니야. 100원을 갖고 있으면 200원을 갖고 싶고 200원을 갖고 있으면 400원을 갖고 싶고 400원을 갖고 있으면 800원을 갖고 싶고 더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갖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청렴하고 상가라, 어진 마음을 보존하라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꼭 실천을 해보세요. 남모르게 도와주라.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도와주라는 거. 이 앞쪽에 30개의 이 중화탕의 재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으셔도 돼요. 너무 많잖아요. 그냥 요거 하나 음질이에요. 남모르게 도와주겠다는 마음만 품으시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나한테 내 자신 모르게 내 자신을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냥 헌신하시면 그 마음만 품으시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 이영 선생님이 쓰신 글을 그대로 이렇게 옮긴 글이에요. 그 중에서 요 글자가 되게 눈에 띄게 크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따로 했어요. 퇴계 이영 선생님. 이거 뭔 글자죠? 예, 참을인자예요. 근데 이 참을인자를 이거 지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심상유인 마음에는 이 칼날이네요. 이게 위쪽에 있는 게 이 칼날 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군자이 함용 성덕 덕을 이루어 품어요. 그런데 천하
하나의 화를 가지고 있는 소인은 운신을 해요. 운자가 죽을 운자예요.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운자입니다. 좀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이 인자하고 대비되는 게 이게 참을 인자고 이게 재난제자, 재앙제자. 보세요. 칼날 인자의 마음이 내 마음에 칼날을 쿡 찌르는 거예요. 내 심장에다가 칼날을 쿡 찌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서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렇게 참기가 어려운 게 내 심장에다가 칼을 꽂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군자의 인에는 이 인자가 칼날 인자긴 한데 이 인하고 동의어로 써요. 왜냐하면 발음이 같으면서 그 의미를 차용한 거거든요. 칼날에 내 안에 내 심장에 칼날을 꽂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참는 게 바로 군자의 함용성덕이에요. 그게 덕을 이루면서 품는 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을 참음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바로 소인의 삶인데 소인이 만든 게 재난이라는 거지. 이 재자 위에 지금 밑에는 불화자 표현이 보이시죠? 불화자 위에 이게 내천이에요. 내천. 물 위에 물수도 아니고 내천이에요. 물을 한 바가지로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 물을 대버리는 거예요. 다 쓸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재난이에요. 재난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다 꺼지면 조금 말려가지고 다시 불도 붙일 수 있는데 거기에 강을 터가지고 물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게 재난이에요. 그래서 천하의 화라는 것들이 있는데 소인이 분노 때문에 운신, 이 운자가 운명하셨습니다 할 때 운자예요. 운명이 목숨이 죽는 거, 끊어지는, 이게 사변이에요. 사변. 죽을 사변에 원자가 붙어서 죽을 운자예요. 죽을 운자. 소인은 분노로 운신하는. 그래서 이 화기관도 참을 인자 한 글자를 어떻게 보면 알로 복용하라 그래요. 참을 인자 있잖아요. 칼날에 마음신자를 쓴 다음에 똘똘똘똘똘똘똘똘 마신 다음에 자기 입속에 톡 털어놓고 오늘 참아야 하느니라 요거 하시면은 큰 일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약으로 하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알약으로 생각하고 풀어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황 선생한테, 퇴계 선생한테. 그 중에 보면 퇴계의 제자 중 한 사람한테 이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들이 좀 남은 게 있어요. 제자가 하루는 자기가 너무 관직의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미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스승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퇴계가 그걸 보고 편지로 답을 해요. 그 중에 내용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먼저 세상의 출세와 영욕과 이해득실에 일체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 마음을 온전히 할 수 있으면 마음의 병의 50에서 70%는 이미 사라지는 게 된다. 심기를 항상 화순한 경지에 두고 거스리고 어지럽힘으로써 성내고 원한 품는 일이 없도록 이 기묘한 그것들이 기묘한 치료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집착하거나 이 집착이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얽매여 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씁니다.
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집착이에요. 집착이 세상에 시류하고 편승이 되면 문제가 커져요. 다른 사람들이 집 산다고 막 가면은 나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달려들면 부동산 광풍에서 자기는 꼭 상투를 잡아요. 세상의 시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집착을 다스리면서 앞쪽에 얘기했던 참을 인자를 한 번 더 쓰고 내 안으로 감내하고 풀어내는 방식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생지법 이 44가지로 운동에 관한 것이 18가지, 그 다음에 좋은 습관, 그 다음에 음식, 기후, 뭐 잠자는 거, 술 먹는 거 등등등등등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화른신방이 책으로 국역으로 번역된 게 한 5종, 6종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구나. 대부분 번역은 비슷하게 해 놓으셨어요. 영남대 교수님도 번역을 해놓으신 것도 있고 몇 분이 이렇게 번역해 놓으신 거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셔도 괜찮아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도인법을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몸으로 설명하면서 풀어볼 건데 서양의 스트레칭하고 조금 비슷한 구석도 있어요. 내 몸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인간으로서 가장 안정적으로 생명 활동을 한다는 표현이 호흡이에요. 그러면 퇴계 선생님이 직접 하셨던 도인법들 몇 가지를 뽑아서 그 다음에 그 자세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직접 따라 하실 수 있게 몇 가지 자세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직접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치집신입니다. 자,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손을 쭉 들으셨다가 자기 뒤통수 쪽으로 갖고 가세요. 뒤에 보면 자기 머리하고 목하고 맞붙은 부분이 있죠. 목하고 그 부분을 살짝 돌려주세요. 그래서 목을 타고 쭉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목이 몸통하고 만나는 부분까지 흔들어 주셨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세요. 올라가신 다음에 자, 이제는 엄지손가락으로 그 목하고 머리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 그 뒤쪽에 있는 부분이 연수예요. 연수가 뭐냐면 인간의 호흡을 담당하는 뇌의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 권총으로 거기를 툭 치면 기절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 많이 안 보셨어요? 뭐 007 영화나 뭐 이런 영화에서 이게 거기를 툭 치면 그렇게 막 기절해서 이렇게 막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거기예요. 왜냐면 호흡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자, 목하고 머리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좌우 밸런스가 목 경추라고 하는데 좌우에 근육이 밸런스가 좌우가 좀 맞으세요? 좀 풀어지세요? 그 다음에 목 뒤에 머리하고 목하고 이렇게 이 스켈톤이 이 부분을 엄지로 둥그랗게 쭉 따라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손을 내리시고요. 그러면 이 위쪽으로 기운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를 딱딱딱딱딱딱딱딱 부딪혀보세요. 소리 나게 부딪히세요. 그러면 혓바닥 위로 침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꿀떡 삼키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게 거기 호흡 부분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갑자기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하시죠? 그 뒷목이 거기예요. 호흡을 담당해서 그 뒤쪽 목이
뇌경색이 처음으로 오시면 거기가 뻣뻣해져요. 그쪽에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그쪽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가 뭉쳐서 점점 내려와서 좌우 어깨로 내려와서 어깨를 눌러요. 그걸 순차적으로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목 뒤에 있는 부분들 풀어내셨죠? 그 다음에 이빨 부딪혀서 침을 꿀떡 삼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을 활동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침이 돌아서 위장으로 가서 대장까지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 두 번째로는 지금 그대의 상태에서 앉으셔서 자기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딱 잡아보세요. 손목을 잡으셨죠? 잡은 손에,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았으니까 오른손이 왼쪽으로 가세요. 이때 고개가 반대쪽으로. 자기 등 뒤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푸시고. 다시 갑니다. 숨 들어 마시고. 목 정지. 다시 푸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고개가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자기 등 뒤가 완전히 보이셔야 돼요. 다시 보시고. 그렇죠. 이번에는 흉추가 돌아가야 돼요. 흉추가. 좀 전에는 이 경추라고 해서 목이 돌아갔으면 두 번째로는 등뼈 위쪽의 척추 중간뼈가 흉추가 돌아가야 됩니다. 완전히. 다시 잡고 돌아가겠습니다. 손 들어 마시고. 오, 보시고. 자, 반대쪽 잡으시고. 자,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고개하고 몸통하고 따로. 그렇죠. 그렇죠. 다시 푸시고. 다시 한번 쑥. 다시 푸시고. 같은 쪽 같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기 등 뒤가 보이셔야 돼요. 자, 푸시고요. 다시 한번 같이 가고. 다시 푸시고요. 여기까지 쉬우시죠? 자, 설교수님 혓바닥 운동입니다. 자, 손을 머리 위로 쭉쭉 기지개 펴주듯이 하고 혓바닥으로 입천장부터 입 아래까지 이쪽 저쪽 위아래를 마구마구 혓바닥으로 돌려주세요. 손이 귀 닿을 때까지 쭉 들고 계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내리시고요. 그러면 또 혀에 침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또 한 번 꿀. 이건 가볍게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되셨죠?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비비세요. 손바닥을 비비면 손바닥에 살짝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자기 손바닥 허리로 살짝 대세요. 그러면 손바닥에 온기가 이쪽에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추 쪽으로 갑니다. 요추 쪽을 위아래로 흔들어 주세요. 그냥 상태에서 가볍게 그냥 문질러 주세요. 가볍게 위아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추, 그 다음에 흉추, 그 다음에 요추까지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약간 열감이 올라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관. 자, 앞쪽으로 손을 빼시고. 자, 목, 등뼈, 그 다음 꼬리뼈 쪽 세 군데 정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풀어놔야 할 때가 어깨 쪽입니다. 자, 한 손은 앞쪽에다 두시고, 오른손 먼저, 왼손 먼저 할게요. 오른손 앞쪽에다 두시고, 왼손을 등 뒤로 뒷짐을 쫙 치세요. 그 다음에 어깨가 옆에서 원을 그리듯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잘 안 돌아가실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가시니까 오십견이 오시는 거예요. 오십견 오시는 분들이 요 운동만 가볍게 하셔도 오십견을 잡을 수가 있어요. 불편하시죠?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내 몸이 로봇도 아니고. 자, 반대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자, 돌려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시죠? 자기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기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시면 몸이 다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인간의 몸 중에 가장 섬세하게 쓰는 게 손가락이에요. 인간의 손가락을 더 이상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정말 섬세한 게 손인데 이 손가락의 섬세함이 어디서 오냐면 뇌에서 신경 신호를 어깨 이쪽에 어깨 위쪽에 신경 다발이 있어요. 신경 다발을 통해서 섬세하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작은 섬세한 이걸 세게 눌러야 할지 약하게 눌러야 할지 그 섬세함을 이쪽에서 다 정밀하게 관리를 하니까 여기가 뭉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쪽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손을 바꾸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자, 왼손이 앞쪽에 있고 오른손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 뒤로 돌리십니다. 자기가 어색하게 받아들이시면 받아들일수록 더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쓴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남의 몸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럼 더 쓰셔야 돼요. 자,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이걸 들지 마시고 등에다가 대고 두셔야 돼요. 대고. 이걸 떼고 돌리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내 몸 같은데 이걸 등에다 대고 하면 안 돌아가요. 내 몸이 같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대고 있을 때 돌리셔야 안정적으로 됩니다. 됐죠? 이게 단관 농로입니다. 그 다음에 쌍관으로 갈게요. 자, 손을 주먹을 쥐시고 자기 척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손이 물바가지라고 생각하시고 아래에서 위로 물을 퍼 올리세요. 이렇게 등으로 쓸어 올리는 거예요. 자기 주먹 위쪽에 요걸로 아래에서 툭 됐다가 이렇게 쓸어서 올리세요. 아래에서 위로. 엄지가 이렇게 해서 물바가지 퍼 올리듯이 아래에서 위로 쭉 해서 아래에서 위로 쭉쭉 타고 올라갑니다. 됐죠? 그래서 실은 사람을 한의학적으로 표현할 때 저 앞쪽에 인맥이 있고 이 뒤쪽으로 이 백회열 뒤쪽 머리 정수리 한 가운데서 뒤쪽으로 동맥이 흐른다고 해요. 그래서 인맥과 동맥이 이렇게 돌아서 기운이 돈다고 하는데 그 기본의 좌우의 밸런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양수 탑천입니다. 자, 손가락에 깍지를 끼세요. 깍지를 끼고 자, 숨을 들어 마십니다. 들어 마시고 여기서부터 내쉽니다. 내쉬고 쭉 잠깐 멈춰서 하나
다시 내려와서 쭉 반대로 내려. 요건 한 3번 하실 거예요. 다시 손 들어 마시고 내쉬고 정지.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한번 손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반대로 쑥. 자, 이제는 두 팔을 벌릴 겁니다. 손 들어 마시고 쭉 들어 올렸다가 쭉. 그렇죠. 다시 한번 끼시고요. 쭉 들어 마시고 쭉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귀 닿을 때까지 팔이 올라간 다음에 쭉. 그렇죠. 다시 한번 쭉 가서 쭉. 그렇죠. 마지막 8번째 자세는 제자리에서 하는 다리 쪽 부분인데요. 지금 따라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건데 자리가 의자에 앉으셔서 한번 보시고 대기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바깥쪽으로 손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천천히 가세요. 쭉쭉쭉쭉쭉쭉 가셔서 쭉 걷으신 다음에 호흡을 내쉬면서 내리세요.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다시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되시면 또 가시는 거예요. 쭉 가시는 거예요. 쭉 가셔서 쭉. 요거를 지금 한 8가지 정도를 했잖아요. 앞쪽에 한 3-4가지 정도를 기억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 계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길게 해봤자 한 3분에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생각나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너무 막 이걸 8개까지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요거를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짠, 이제 수공입니다. 수공이라고 해서 마지막 걷어들이는 자세예요. 요거는 결과부자를 한 상태에서 몸을 다 한 다음에 풀이를 한 다음에 몸을 다스려야 하거든요. 여기까지 하시면 몸에 살짝 열감이 돌아요. 약간 몸이 따뜻해지거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결과부자가 안 되니까 반가부자 상태로 여기서 참선을 하시면 괜찮아요. 발을 올리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방법 간단한 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왼손 아래 빼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 위에, 그 다음에 엄지를 살짝 붙이세요. 아셨죠? 이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기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을 살짝 이어세요.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을 살짝 내리세요. 그 다음에 횡격막 호흡이라고 해서 호흡이 쭉 위아래로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를 반복을 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 명상의 단계도 한 4단계, 5단계 한 몇 가지 단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적으로 조금 이해할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로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해하실 때 뭐가 필요하냐면 조금만 더 할게요. 횡격막 운동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몸 안에는 이 복부하고 흉부를 가르는 게 횡격막이에요. 여기 막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막이 굉장히 두꺼워요. 위아래를 나눌 때 이 횡격막으로 나눠지는데 숨을 들어 마시면 폐가
공기가 빵빵 차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횡격막은 내려가요. 횡격막이 내려가요. 왜냐면 위에 차니까. 그 다음에 숨이 내쉬면 횡격막이 올라와요. 올라와야 실은 아랫배가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타마시타르타 부처님 해타라는 그 그림을 보면, 그 부조를 보면 갈비뼈가 완전히 드러나서 이 창자가 안쪽으로 완전 밀려 들어가요. 그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자기 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장부가 좌우쪽으로 밀리쳐서 그 공간이 완전히 좌우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돼야 복부 비매만이 빠져요. 호흡을 통해서. 이걸 안 하면 자꾸 아랫배가 쌓여야 돼요. 이 복부에 있는 지방이를 최대한 빨리 보내시려면 아침에 제가 얘기했던 그 체조들 서너 가지의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체조가 들어가 있어요. 꼭 이렇게 잡고 좌우 비트는 이런 자세들 꼭 하셔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하시고자 했었던 활인신방을 써서 본인이 직접 필사를 해서 후세들한테 내려준 가장 큰 마음이 실은 이것으로 자기 몸을 다스려서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